그 목걸이는 내 목숨과 맞바꾼 것이었다. 32살에 유방암이기 진단을 받고 나는 내가 죽을 줄만 알았다. 그래서 보험금으로 나온 돈을 몽땅 털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다. 혹시라도 내가 죽게 되면 딸아이에게 남겨줄 유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고 그 목걸이는 내 부활을 상징하는 부적이 되었다. 그런데 나의 착하디착한 시누이는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 하루만 빌려주면 안 돼요? 저 결혼식 평생 한 번뿐이잖아요.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남편은 말했다. 그깟 부탁 하나 못 들어줘? 당신은 우리 식구를 남으로 생각하는 거야. 결국 나는 목걸이를 내어주고 말았다. 3일 뒤 시누이는 울면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며 그거 가짜라고 말했다. 순간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일그러지던 그녀의 얼굴.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목걸이가 지금 자신의 새 시어머니 목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내 목숨을 가져다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는데 써버린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이 팔레트를 씻어내고 붉고 푸른 물감들이 스테인리스 배수구로 소용돌이치며 빠져나갔다. 윤서현은 마지막 수채화 붓을 플라스틱 통에 꽂아 넣고 손목에 맺힌 물방울을 가볍게 털어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이 초등학교의 오후는 유난히도 고요했다. 운동장에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몇몇 아이들만이 돌멩이를 발로 차며 놀고 있을 뿐이었다. 서현은 티슈 한 장을 뽑아 손에 물기를 닦으며 무의식적으로 왼쪽 가슴 부근을 손끝으로 건드렸다. 면 셔츠 너머로 그곳에는 10여 센티미터에 달하는 길고 불룩한 수술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5년 전 이 흉터는 유방암이기라는 진단서와 함께 그녀의 삶을 두 동강 내버렸다. 항암 치료와 수술, 베개 위로 한 움큼씩 빠져내리던 머리카락, 그리고 오직 살기 위해 짊어져야 했던 4천만 원의 의료비 대출. 그때 그녀는 매일 밤 병상에 누워 속을 뒤집어 엎었고 노란 위액마저 남김없이 토해내곤 했다. 눈을 감으면 병실 천장의 백열등이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만 같은 공포에 시달렸다. 그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계좌로 입금되었다. 8,500만 원. 서현은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그 숫자들을 보며 평생 가장 미친 짓을 저질렀다. 그녀는 의료비 대출을 갚지도 않았고 생활비 통장에 돈을 넣지도 않았다. 곧장 서울 청담동의 주얼리 숍으로 향해 유리 쇼윈도 너머로 수없이 바라만 보았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버렸다. 2억 원 8,5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내고 남은 금액은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돌렸다. 석 달 전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할부금을 모두 치렀다. 그것은 평범한 목걸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향해 기어나온 그녀만의 증표였다. 다이아몬드의 수많은 커팅면마다 죽음의 벼랑 끝에서 아등바등 살아남으려 했던 그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의 센서 등이 켜졌다. 집 안에서는 생선을 굽는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다. 남편 박태주는 식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올해 36살인 그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매달 받는 340만 원의 월급은 주택담보대출금과 서현의 의료비 대출, 그리고 4살짜리 딸의 유치원비를 떼고 나면 늘 빠듯했다. 인기척을 느낀 태준이 고개를 들며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았다. 왔어. 응, 서현은 겉옷을 벗어 문 뒤에 옷걸이에 걸고 주방으로 가 손을 씻었다. 식탁 위에는 몇 가지 반찬과 함께 반쯤 먹다 남은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맞은편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잠시 밥만 먹었다. 그저 젓가락이 밥그릇 테두리에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다. 태준은 콩나물 무침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고 두어 번 씹더니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고 목젖이 위아래로 한 번 크게 움직였다. 소리 다음 달 결혼식 말이야.
준비는 대충 다 돼가나 봐에 태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깔려 있었다. 서현은 반찬을 집던 동작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잘 됐네. 박소리는 태준의 친여 동생이었다.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의 애지중지 속에서 자라온 그녀는 이번에 제법 집안이 번듯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다. 태준은 손가락으로 물컵 테두리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식탁의 나무 무늬에 고정했다. 남자 쪽 집안이 조건이 꽤 좋아. 엄마가 사돈댁 만나고 오시더니 계속 걱정이신가 봐의 소리가 시집가서 혹시라도 기죽을까 봐. 서현은 눈꺼풀을 들어 그를 슬쩍 쳐다보았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저기, 태준이 헛기침을 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시선은 약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애소리 결혼식 날, 당신 그 목걸이, 소리한테 하루만 빌려줄 수 있을까? 서현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주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빨려나간 듯 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렸다. 1초, 2초, 3초. 그녀는 천천히 젓가락을 밥그릇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그 목걸이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 서현은 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높낮이가 없었다. 태준은 시선을 피하며 다시 고개를 숙여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알지. 하지만 소리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 남자 쪽 친척들도 다 올 텐데 번듯한 폐물 하나쯤은 차고 있어야 체면이 서지. 엄마가 어제 나한테 30분 동안이나 전화를 하셨어. 그건 내 목숨이야. 서현이 그의 말을 잘랐다. 태준의 동작이 굳어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미간을 찌푸렸다. 목소리에 짜증이 배어나기 시작했다. 당신 목숨인 거 안다고. 안 돌려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딱 하루 빌려서 식장 입장할 때만 차고 뺀다잖아. 당신 그깟 부탁 하나 못 들어줘? 다 같은 식구끼리 당신은 우리 집안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서현은 눈앞의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5년 전 그녀가 병상에 누워 구역질을 해대며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병실 문 밖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의 목숨줄을 가져다 자기 여동생의 체면치레에 쓰겠다고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놓인 그릇들을 포개어 정리했다. 안 돼.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절대 안 돼. 태준은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며 벌떡 일어났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는 서현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있던 겉옷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렸다. 주말 아침 햇살이 거실을 온전히 비추기도 전에 현관 밖의 도어록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다. 띠띠띠띠 철칵.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김 여사가 커다란 장바구니를 든 채 들어왔다. 그녀는 안양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예전에 억지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곧장 들이닥친 것이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현이 행주를 든 채 주방에서 걸어 나왔다. 김 여사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장바구니를 현관 바닥에 툭 던져놓고 헐떡거리며 거실로 들어섰다. 서현은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손부채질을 해댔다. 물 한 잔 다오. 아주 차가운 얼음물로. 서현은 주방으로 가 물을 따르고 두 손으로 잔을 들어 유리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김 여사는 단숨에 물을 반 컵이나 들이켜고는 탁자 위에 컵을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탁하지만 유난히 번뜩이는 눈으로 서현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서현아, 김 여사의 말은 빨랐고 어른 특유의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태준이가 너한테 얘기했지? 서현은 제자리에 선 채 양손을 몸 옆에 늘어뜨리고 손가락을 가볍게 말아 쥐었다. 네, 하지만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험악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허벅지를 찰싹 때리며 목소리를 8톤이나 높였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하나뿐인 친신의 아니냐. 소리가 어릴 때부터 뭐 하나 좋은 거 입고 자랐어? 지 애비 일찍 죽고
우리 모녀가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했는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번듯한 집안에 시집 간다는데 명색이 올케라는 년이 목걸이 하나를 안 빌려주겠다고? 어머님, 그건 그냥 목걸이가 아니에요. 서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깨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건 제가 보험금으로. 보험금이 뭐 대수라고. 김 여사가 거칠게 말을 자르며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더니 자신의 가슴을 퍽퍽 치기 시작했다. 너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잖니. 너 아플 때 태준이가 얼마나 고생했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내 병수발 들고 우리 집안에서 불평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소리가 그냥 하루 빌려달라는데 딱 하루. 넌 그 애가 하루 반짝이는 꼴도 보기가 그렇게 싫니? 어쩜 그렇게 심보가 고약해. 서현은 소파 위에서 엉엉 눈물을 짜내는 시어머니의 연기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만약 태준이 정말로 밤에 그녀를 돌봐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어쩌면 그녀도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실은 그 끔찍한 밤들을 채운 건 차가운 의료기계의 삑삑거리는 소리와 옆 침대 환자의 신음소리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녀가 팔짱을 낀 채 단호하게 거절하려던 참이었다. 엄마. 안방 문이 살짝 열렸다. 4살 은하가 눈을 비비며 작은 담요를 질질 끌고 걸어 나왔다. 아이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훔치는 할머니를 겁먹은 눈으로 흘끔 보더니 이내 서현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할머니 왜 우셔? 은하가 다가와 서현의 다리를 꼭 끌어안았다. 서현은 고개를 숙여 딸을 바라보았다. 은하의 눈은 그녀를 닮아 맑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으로 가득했다. 서현은 그 목걸이를 기어코 사겠다고 결심했을 때의 마음을 떠올렸다. 혹시라도 자신이 죽는다면 적어도 딸에게 남겨줄 유품이 있어야 한다고. 엄마가 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버텼는지 알려주고 싶었다고. 김 여사는 가짜 울음을 멈추고 곁눈질로 서현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서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왼쪽 가슴에 흉터가 당겨지며 희미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은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겠습니다. 서현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딱 하루만이에요. 김 여사는 즉시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아내고 소파에서 일어나 바지춤을 탁탁 털었다. 그래야 우리 집안의 철든 며느리지. 가서 가져오너라. 당장 가져가야겠다. 안 됩니다. 서현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결혼식 전날 태준 씨 편에 보내겠습니다. 그날 밤 은하가 잠든 후 서현은 홀로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옷장 깊숙이 있는 금고 서랍을 열고 비밀번호를 눌러 진한 남색의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상자는 묵직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잠금 장치를 눌렀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어두운 침실 조명 아래서도 그 목걸이는 눈이 멀듯한 광채를 내뿜었다. 메인 다이아몬드의 커팅면 하나하나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주변을 감싼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밤하늘의 뭇별처럼 그것을 떠받치고 있었다. 서현은 차가운 금속 체인을 지문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리고 협탁 위에 스마트폰을 들어 카메라를 켜고 목걸이의 클로즈업 사진을 10여 장 찍었다. 뒷면 잠금 장치에 새겨진 각인까지 모든 디테일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런 다음 상자 맨 아래 칸에서 GIA 보증서를 꺼냈다. 그 증명서에는 다이아몬드의 고유 번호와 그녀의 서명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보증서를 고이 접어 침대 협탁 서랍에 따로 자물쇠를 채워 보관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출근하기 전 서현은 야은 더스트백으로 꼼꼼히 싼 벨벳 케이스를 그에게 건넸다. 다음 날 바로 가져와 서현이 태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태준은 손을 뻗어 케이스를 받다가 서현의 손등에 손가락이 닿자 화들짝 놀라며 움츠렸다. 그는 케이스를 서류 가방에 쑤셔 넣으며 현관 바닥 매트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알았다고,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문이 닫혔다. 텅 빈 현관을 바라보던 서현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가슴 위로 올라갔다. 그곳이 휑하게 뚫린 것 같았다. 그것이 그녀가 목걸이에 닿은 마지막 순간이었다. 박소리의 결혼식은 수원시의 제법 규모가 큰 호텔에서 열렸다.
로비의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서현은 은하의 손을 잡고 신부 측 하객석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친척들은 신랑 측 집안의 씀씀이에 대해 수다를 떨기 바빴다. 사돈댁이 대형 운전면허학원 체인점을 하신다며? 리안 운전학원인가 뭔가. 그래서 그런지 꽃장식 좀 봐. 서울에서 전문 플로리스트 팀을 싹 불렀대. 소리는 참 복도 많아.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소리가 태준의 팔짱을 낀 채 입장했다. 서현의 시선은 인파를 넘어 소리의 목덜미로 곧장 향했다. 핀 조명을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단연코 식장에서 가장 눈부신 존재였다. 그 광채는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소리가 입은 고가의 맞춤 웨딩드레스마저 기죽게 만들 정도였다. 소리의 호흡과 걸음걸이에 맞춰 춤추듯 일렁이는 빛은 서현의 두 눈을 날카롭게 찔러왔다. 앞쪽 주빈석에 앉은 새 시어머니 이 여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올린 머리에 짙은 보라색 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그녀는 내내 한박 웃음을 지으며 곁에 앉은 부인네들과 귓속말을 나누었고 그럴 때마다 귀부인들은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소리의 목을 바라보았다. 식이 끝난 후 피로연 시간. 이 여사는 소리의 손을 꼭 잡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서현은 마침 은하를 데리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복도의 굵은 기둥 뒤에 서서 이 여사의 한껏 고무된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유, 글쎄 이 아이 좀 보세요. 우리 며느리 집안이 평범하긴 해도 보는 안목 하나는 얼마나 고급인지 몰라요? 이 목걸이 좀 보세요. 메인 다이아몬드 등급이 어찌나 좋은지. 요즘 젊은 애들이 우리 때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소리는 고개를 숙인 채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손등으로 목걸이의 가장자리를 살짝 매만졌다. 기둥 그림자 속에 서 있던 서현은 유리잔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4일째 되는 날. 서현은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 소리에게 보낸 3개의 메시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소리야, 목걸이 이제 돌려줄 수 있어? 메시지 확인하면 답장 좀 해줘. 오늘 태준 씨 퇴근길에 들러서 가져와도 될까? 각 메시지 옆에는 작고 노란 숫자 1이 떠 있었다. 읽지 않음. 5일째 오후. 서현은 학교 교무실 책상에 앉아 소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연결된 전화 너머로는 카페의 부드러운 재즈 음악과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언니, 소리의 목소리는 한없이 경쾌했다. 소리야, 목걸이 말인데. 아유, 언니. 제가 이틀 뒤에 가져다 드릴게요. 요즘 이사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짐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저 먼저 끊을게요. 친구들이 부르네요. 또. 서현은 끊어진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7일째 주말 오전. 서현은 태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수원시 영통구로 향했다. 그곳은 소리의 신혼집인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예전에 태준이 무심코 흘렸던 동호수를 기억해내 16층으로 올라갔다. 초인종을 누르고 좋게 5분은 지나서야 문이 빼꼼히 열렸다. 실크 잠옷 차림의 소리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문 뒤에 서 있었다. 서현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며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서현은 그녀의 눈이 퉁퉁 부어있다는 사실과 손에 휴지 뭉치를 꽉 쥐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목걸이 가지러 왔어. 서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발음은 얼음처럼 또렷했다. 소리의 어깨가 크게 움찔거렸다.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으앙하고 통곡을 터뜨렸다. 언니. 그녀는 소리내어 울며 휴지로 얼굴을 마구 문질러댔다. 띄엄띄엄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목걸이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녀의 울음소리에 복도의 센서등이 환하게 켜졌다. 결혼식 날 호텔에서 옷 갈아입을 때 분명히 빼서 파우치에 넣어둔 걸로 기억하는데요. 나중에 이사 오고 나서 캐리어며 모든 짐가방을 다 뒤져봤는데도 도저히 못 찾겠어요.
죄송해요, 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소리는 숨이 넘어갈 듯 오열하며 아예 바닥에 쪼그려 앉아버렸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완벽하게 절망적인 모습이었다. 서현은 문 밖에 선 채 단 한 발짝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는 신우이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아파트의 현관과 거실을 쓱 훑어보았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서울의 최고급 백화점 쇼핑백 여러 개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그 안으로 명품 화장품 상자들이 보였다. 그리고 현관 신발장에는 여자 구두 몇 켤레 외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새것이 분명한 남성용 골프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잡지에서 본 적이 있는 브랜드였다. 저 신발 한 켤레면 태준의 반달치 월급과 맞먹었다. 소리의 남편은 평범한 은행원이라 평소엔 골프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이었다. 서현의 호흡이 느려졌다. 그 순간 무수한 조각들이 깨진 유리 파편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관통했다. 호텔 화장실의 어수선함, 읽지 않은 카톡, 카페의 웃음소리, 명품 쇼핑백, 은행원 남편에게 어울리지 않는 골프화.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목청이 찢어지라 소리치지만 바닥엔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메마른 통곡까지.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서현은 천천히 몸을 숙였다. 그녀는 오른손을 뻗어 벌벌 떨고 있는 소리의 어깨 위에 가만히 올렸다. 소리의 울음소리가 1초 멎었고 그녀의 어깨가 반사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소리야, 서현의 목소리는 마치 잠자리 동화책을 읽어주듯 부드럽고 기묘할 정도로 온화했다. 그만 울어. 소리가 눈물 자국 가득한 얼굴을 들었다. 눈동자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서현은 그녀의 눈을 맞추며 입가를 살짝 끌어올렸다. 그 목걸이, 가짜야. 복도의 센서 등이 툭 하고 꺼졌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자연광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짝퉁 서현은 소리의 동공이 순식간에 수축하는 것을 지켜보며 평온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내가 남대문 도매시장에서 30만 원도 안 주고 산 거야. 잃어버렸으면 어쩔 수 없지. 아깝지도 않아. 그만 울어. 눈 다 붓겠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했다. 소리의 눈물은 강제로 일시정지 버튼이라도 눌린 것처럼 뚝 끊겼다. 그녀의 입은 물 밖으로 나온 금붕어처럼 반쯤 벌어진 채 헐떡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급하게 여러 번 깜빡이며 농담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서현의 얼굴 위로 시선을 미친 듯이 굴렸다. 하지만 서현의 표정은 한없이 진실했고 심지어 너그러운 어른의 그것과 같았다. 네. 소리가 마침내 사포를 긁는 듯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몇 단어를 쥐어짜냈다. 가짜라고요.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당겨 극도로 부자연스럽고 기괴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행이네요. 전 엄청 놀랐잖아요. 저는 혹시라도 진짜. 하지만 그녀의 손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있었다. 휴지를 꽉 쥐고 있던 그 손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급히 손을 등 뒤로 감추고 벽에 바짝 기대섰다. 서현은 그녀의 모든 반응을 조용히 끝까지 지켜보았다. 수면이 일렁이고 있었다. 자신의 예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만약 목걸이를 정말로 잃어버렸다면 소리의 반응은 안도의 한숨이거나 아니면 결혼식 내내 짝퉁을 차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이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오직 공포뿐이었다.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이 완전히 탄로났음에도 반박조차 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 그 목걸이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그것은 선물로 바쳐진 것이다. 허영과 계산으로 점철된 그 결혼식을 전후하여 새 시댁의 환심을 사기 위한 뇌물이자 어떤 모종의 거래를 위한 화대로 넘겨졌음이 분명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푹 쉬어. 서현이 몸을 일으켜 코트 자락을 단정히 하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소리 쪽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며 느껴지는 무중력 상태의 서현은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가 자신의 차 문을 열었다. 그녀는 운전석에 타지 않고 차 문에 기대어 아주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차장은 어두웠다. 그녀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깊이 파묻었다. 소리는 없었다. 오직 얇은 어깨만이 격렬하게 들썩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자신의 발목을 죽을 힘을 다해 움켜쥐고 있었고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2억 원,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부적이었다. 항암 치료실에서 점적 링거병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던 그 간절한 희망.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른 이들의 허영을 채우고 권력자에게 아부하기 위한 디딤돌로 쓰인 것이다. 서현은 이성을 되찾기 위해 꼬박 3일을 보냈다. 그 3일 동안 그녀는 평소처럼 학교에 나가 수업을 하고 태준을 위해 밥을 차리고 은하에게 잠자리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태준을 추궁하지도 않았고 소리에게 다시 연락을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겉으로는 고요한 늪처럼 보였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맹렬한 소용돌이가 모이고 있었다. 4일째 오전. 쉬는 시간. 서현은 다른 교사들을 피해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어머니 김 여사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김 여사의 목소리는 방금 잠에서 깬 듯 나른했다. 어머님, 저예요. 서현은 창밖 운동장의 철봉을 무심코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도 묻어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리가 목걸이 얘기하던가요? 전화기 너머로 비닐봉지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 그래, 들었다. 그 녀석도 참, 덜렁대기는?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잃어버린담. 내가 어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다. 목소리는 아주 안정적이었다. 철저히 준비된 대본을 읽는 듯 했다. 서현의 입가에 차가운 냉소가 번졌다. 그녀는 말하는 속도를 한 박자 늦췄다. 어머님, 실은 그 말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더 야단치실 필요 없어요? 그 목걸이, 가짜거든요. 전화기 너머에 부스럭거리던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1초, 2초, 3초. 꼬박 10초 동안 수화기 너머로는 김 여사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서현은 고요히 기다렸다. 만약 평범한 시어머니라면 며느리가 딸에게 빌려준 기억자리 다이아몬드가 30만 원짜리 짝퉁이었고 심지어 자기 딸이 그걸 차고 결혼식장을 활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이는 첫 반응은 불같은 분노여야만 했다. 당장 비명을 지르며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다고 온갖 쌍욕을 퍼붓고 사돈댁에서 눈치채지 않았겠냐며 펄펄 뛰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침묵했다. 10초가 지난 후 김 여사는 헛기침을 하더니 물기 하나 없는 뻣뻣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 크흠. 그래, 잃어버린 건 할 수 없지? 가짜라니 다행이구나. 아니면 얼마나 아깝겠어. 너무도 차분했다. 기괴할 정도로 소름 끼치는 평온함이었다. 그럼 끊을게요, 어머님. 서현은 스마트폰을 내렸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두 번째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공범이었다. 그 반쯤 가짜였던 눈물 연기, 태준의 강요, 소리의 분실 자작극. 이 모든 것은 서현의 목걸이를 아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꾸며진 완벽한 연극이었다. 주말. 태준은 주말 근무를 하러 회사에 갔다. 서현은 은하에게 예쁜 겉옷을 입히고 작은 물통을 메어주었다. 은하야, 우리 고모 새집에 놀러 갈까? 우와, 좋아. 서현은 차를 몰아 다시 수원의 그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는 치밀하게 타이밍을 계산했다. 이번 주말 소리 부부는 제주도로 뒤늦은 짧은 신혼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었다. 하지만 어제 소리의 SNS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새 시어머니 이 여사가 며칠 동안 이 집에 머물며 소리가 새로 입양한 순종푸드를 돌봐주기로 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엔 문이 금방 열렸다. 고급 실내복에 진주 귀걸이까지 한 이 여사는 문 밖에 서현과 은하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이었다. 아유, 사돈 처녀 아니에요. 이 여사는 서현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은근히 깔아보는 듯한 오만한 시선을 던졌다.
소리내는 제주도 갔는데 연락 못 들었어요? 서현은 한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하게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고급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두 손으로 내밀었다. 네, 사돈어른. 일부러 사돈어른 뵈러 왔습니다. 소리가 평소에 신세 많이 지고 있어서요. 이건 제가 아는 분께 부탁해서 구해온 홍삼인데 수면에 아주 좋다고 하네요. 이 여사는 홍삼 브랜드를 확인하더니 경계심을 훌쩍 풀고 훨씬 더 진실된 미소를 지었다. 아유, 오시면 오시는 거지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어서 들어와요. 닫기 춥죠. 서현은 은하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신발을 벗으며 그녀의 시선은 현관 전체를 빠르게 스캔했다. 그 남성용 골프화는 온데간데 없었다. 편하게 앉아요. 내가 차 한 잔 내올 테니까. 이 여사는 홍삼 상자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서현은 은하를 거실 소파에 앉혀 텔레비전을 틀어주고 새집을 구경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안방으로 들어섰다. 안방은 매우 널찍했고 인테리어는 극도로 호화로웠다. 창가 쪽에는 거대한 호두나무 화장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현은 두꺼운 카페트를 밟으며 조금씩 화장대로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이 비싼 향수병과 스킨케어 제품들 사이를 훑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화장대 한가운데 거울 옆 가장 눈에 띄고 빛이 잘 드는 명당 자리에 새까만 벨벳 보석 스탠드가 떡하니 세워져 있었다. 그 목걸이가 바로 거기에 걸려 있었다. 마치 적진을 함락시키고 빼앗아온 전리품처럼 자신의 영롱한 빛을 거만하게 뽐내고 있었다. 메인 다이아몬드의 단면들이 창밖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며 마치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했다. 서현은 이명 현상을 느꼈다. 손톱이 순식간에 손바닥을 파고들어 반달 모양의 시뻘건 자국을 여러 개 남겼다. 그 선명한 고통 덕분에 간신히 이성을 붙잡을 수 있었다. 집이 꽤 그럴싸하죠. 찻잔을 들고 들어온 이 여사가 서현의 시선을 따라 화장대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보석 스탠드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다이아몬드 펜던트를 튕겼다. 찰랑 하는 미세한 금속 마찰음이 울렸다. 이 여사가 고개를 돌리며 만족감을 숨기지 못하고 활짝 웃었다. 아, 이거 구경하고 있었어요. 서현은 얼굴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킨 채 억지로 미소를 끌어올렸다. 정말 눈이 부시네요. 그렇죠. 이 여사가 미소 지으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소리가 나한테 예단으로 선물한 거예요. 그 아이가 참 씀씀이가 기특해요. 내가 평소에 이런 보석 좋아하는 줄 알고 딱 준비했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효도하는 애가 어디 흔한가요? 서현은 득의양양한 이 여사의 얼굴을 노려보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게요. 서현의 목소리는 한 줄기 바람처럼 가벼웠다. 소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효녀네요. 그날 밤 안양의 집. 태주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은하는 이미 잠이 들었다. 서현은 욕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샤워기를 틀고 온도를 가장 뜨겁게 올렸다. 펄펄 끓는 듯한 물줄기가 순식간에 쏟아져 내리며 타일 바닥을 강타해 거대한 마찰음을 냈고 좁은 공간은 금세 하얀 수증기로 꽉 찼다. 그녀는 옷을 벗지 않았다. 셔츠와 바지를 입은 채로 그대로 샤워 부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물줄기가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고 젖은 머리칼을 타고 목을 지나 가슴팍에 천을 적셨다. 물에 흠뻑 젖은 셔츠가 피부에 달라붙자 그 길고 기괴한 수술 흉터가 천 너머로 뚜렷하게 실루엣을 드러냈다. 서현은 미끄러운 타일벽에 기대어 바닥으로 스르륵 주저앉았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헐떡이며 거친 숨을 내몰아쉬었다. 입안으로 쏟아지는 물이 샤워기 물인지 눈물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꽉 감싸쥐고 쏟아지는 물소리에 묻혀 짐승처럼 낮고 처절한 쉰소리를 토해냈다. 분노, 절망, 자기 혐오. 5년 전 그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 주치의가 병리 보고서를 들고 선고했다. 무조건 절제해야 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이 산채로 찢겨나가는 듯했던 그 끔찍한 고통. 첫 번째 항암 치료 후 한 움큼씩 빠진 머리카락이 욕실 배수구를 꽉 막았을 때
바닥에 쪼그려 앉아 머리카락을 주워 담으며 겪었던 미쳐버릴 것 같던 시간들. 은하가 병상에 엎드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엄마, 죽으면 안 돼라고 속삭이던 순간. 그것은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었다. 죽음의 신의 멱살을 쥐고 억지로 빼앗아온 그녀 자신의 목숨 그 자체였다. 그녀가 단 하루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든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생명줄이 박씨 집안의 손에 넘어가 고작 비싼 골프화 한 켤레로 둔갑하고 남의 집 화장대 위 허영심을 채워주며 사돈어른 입에서 흘러나오는 효도라는 껍데기로 전락해버렸다. 마치 길거리에서 산싸구려 목도리를 남에게 휙 던져주듯 그렇게 가볍게 던져진 것이다. 물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서현은 얼굴을 감싸고 있던 손을 내렸다. 욕실 거울에 서린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 흘러내리며 그녀의 창백하고 흠뻑 젖은 얼굴과 붉게 충혈된 두 눈을 비추고 있었다. 물이 마침내 끓어올랐다. 그녀는 오른손을 뻗어 젖은 셔츠 너머로 왼쪽 가슴의 흉터를 꽉 쥐었다. 한때 이 흉터는 그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자신이 결코 온전한 여자가 아니라는 열등감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이 순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뚫을 수 없는 강철 갑옷이 되었다. 5년 전 그녀는 죽지 않았다. 5년 후인 지금도 결코 고분고분 도마 위에 생선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위선적인 평화 따위는 필요 없다. 내 물건에 손을 댔다면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 목숨값을 치르게 해주마. 서현은 샤워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옷자락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타일 위로 울려 퍼졌다. 인내와 양보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몽롱했던 눈빛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오전, 학교에는 수업이 없었다. 서현은 텅 빈 미술 준비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문의 블라인드 틈새로 새어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길쭉한 그림자들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았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대동해 소송을 시작하면 지루한 재산권 분쟁의 늪에 빠질 것이고 그 사이 상대방은 목걸이를 빼돌릴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될 것이다. 그녀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이 썩어 빠진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그녀는 연락처 목록을 뒤져 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어제 소리의 집거실 탁자 위 메모지에서 곁눈질로 외워둔 이 여사의 휴대전화 번호였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딱 3번 울린 뒤 바로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뉘신지 이 여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력자 특유의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사돈어른, 저예요. 서현입니다. 소리 새언니어 서현의 목소리는 마치 오늘 날씨를 묻는 것처럼 한없이 부드럽고 차분했다. 아, 새언니. 무슨 일 있어요? 서현은 창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무심히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돈어른, 어제 댁 화장대에서 그 목걸이를 봤는데요. 실례지만 하나만 여쭐게요. 혹시 소리가 그 목걸이 어디서 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던가요? 전화기 너머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 여사가 자랑스러운 듯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자기가 직장 생활 몇 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샀다고 하던데요. 청담동 매장에서 2억 넘게 줬다면서. 그 아이도 참, 자기가 차지 굳이 나한테 주겠다고 고집을 피워서요. 서현은 시선을 떨고 단정하게 다듬어진 자신의 손톱을 응시했다. 사돈어른, 서현의 말하는 속도는 몹시 느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칼로 새기듯 극도로 명확하게 뱉어냈다. 그 목걸이, 제 겁니다. 종이 넘기던 소리가 멎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여사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섞여 들었다. 메인 다이아몬드는 페어 컨이고 알파벳 D 컬러, 투명도는 VBS1입니다. 잠금장치 뒷면에는 영문 YSH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고요. 제 이름 윤서현의 이니셜이죠. 서현은 기계처럼 일정한 톤으로 말을 이었다. 지아계의 국제감정서 원본은 지금 제 서랍 안에 있습니다. 거기엔 제 전체 이름과 결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죠. 2억 원, 제가 12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소리는 며칠 전 저한테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전화기 너머로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공기 중의 모든 입자가 일순간 얼어붙어 버린 듯 했다. 어떤 말소리도, 숨소리도, 배경음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수화기를 타고 넘어오는 미세한 기계의 잡음뿐이었다. 서현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는 지금 이 여사의 얼굴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 너무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평생 운전학원을 굴리며 세상의 5만 가지 사람들을 상대해왔다고 자부하는 그 영악한 여자가 가난하고 순종적인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의 올케에게 철저히 기만당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장물앞이 노릇을 했고, 심지어 그 장물을 목에 걸고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의 그 경악스러움을. 꼬박 30초가 지났다.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이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고고하거나 우월하지 않았다. 극도의 충격과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인해 통제 불능 상태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이빨 사이를 지식이듯 터져나왔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돈어른,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서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심지어 손아랫사람으로서의 예의마저 갖추고 있었다. 제가 숍에서 발급받은 원본 구매 영수증과 GIA 감정서 원본을 들고 안양경찰서 형사들과 함께 당장 댁으로 가겠습니다. 메인 다이아몬드 아랫부분에는 아주 미세한 위조방지 1년 번호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10배 확대경으로만 볼 수 있죠. 형사들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짐승처럼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의자 다리가 대리석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긁는 끔찍한 마찰음이 났다. 누군가 벌떡 일어선 것이 분명했다. 필요 없다. 이 여사의 목소리는 냉동창고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평소에 그 고상하고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살을 에이는 칼날 같은 도끼만이 서려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뚝, 전화가 끊겼다. 서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마침 운동장에 수업 종료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이젤 쪽으로 걸어가 깨끗한 걸레를 집어들고 천천히 팔레트 가장자리에 묻은 물감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날 수원시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지독하게 흐렸다. 다음 날 오전 8시. 소리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제주도에서 막 돌아와 캐리어 짐도 풀기 전에 새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수원의 본가로 불려갔다. 그녀는 면세점에서 새로 뽑은 최고급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완벽하게 풀 메이크업을 한 상태였다. 저택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만 해도 그녀의 얼굴엔 시어머니를 향한 비굴할 정도로 아양 떠는 미소가 가득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제주도 흑돼지 특산품 세트 제가 일부러 챙겨왔. 그녀의 목소리는 거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목구멍 턱 막혀버렸다. 거실은 조명이 모두 꺼져 있었고 두꺼운 암막 커튼이 틈새 하나 없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 여사는 짙은 회색 실크 가운을 입고 정중앙의 1인용 소파에 바위처럼 꼿꼿이 앉아 있었다. TV를 켜지도 않았고 찻잔을 들지도 않은 채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현관 쪽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 거대한 투명 유리 탁자 위에는 딱 2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다. 왼쪽에는 낯익은 검은색 벨벳 보석 스탠드. 그 위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서늘한 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오른쪽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커다란 유리잔. 유리잔 표면에는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소리의 발걸음은 현관과 거실의 경계선에서 강제로 멈춰섰다. 그녀의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주상복합 아파트 복도에서 서현에게 전곡을 찔렸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공포가 또다시 거머리처럼 온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소리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다가가려 했지만 하이힐이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덜덜 떨리는 소리를 냈다. 거기서... 이 여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숨통을 조이는 듯한 위압감이 가득했다. 철저한 반말.
평소에 그 가식적인 고부간의 정 따위는 단 1g도 남아있지 않았다. 소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 여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유리 탁자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완벽하게 관리된 손을 뻗어 그 목걸이를 집어들더니 허공에서 흔들어 보였다. 왜 소리야? 내가 60을 살면서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상대해왔어. 그녀가 눈을 치켜뜨고 소리의 얼굴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내가 내 평생 가장 혐오하는 종자가 어떤 인간인지 아니? 소리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녀의 손가락은 값비싼 재킷의 밑단을 찢어버릴 듯 꽉 움켜쥐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 목걸이는? 이 더러운 물건, 내가 나한테 준 거냐? 이 여사가 말을 자르며 목걸이를 유리 탁자 위로 쾅소리 나게 내리쳤다. 금속이 유리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텅 빈 거실을 섬뜩하게 울렸다. 소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이 여사는 돌연 탁자 위에 얼음물잔을 집어들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소리의 얼굴을 향해 전력을 다해 물을 끼얹었다. 촥!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얼음물이 소리의 안면을 강타했다. 얼음 덩어리들이 이마를 타고 굴러떨어져 쇄골을 세게 때렸다. 공들여 그린 아이라인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번져내렸고 탁한 물줄기가 뺨을 타고 턱으로 흘러내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재킷을 처참하게 적셨다. 깍! 소리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안고 온몸을 벌벌 떨었다. 내가 우리 집을 뭘로 아는 거냐? 이 여사의 목소리가 마침내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녀는 소리의 콧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자처럼 포효했다. 장무라비 소굴이냐? 내 오빠의 그 가난에 빠진 마누라 목걸이를 훔쳐다가 2억짜리 예단이라고 나한테 바쳐? 넌 사기꾼애다. 도둑년이야. 너 내가 아주 만만하고 우스운 등신으로 보였지? 소리의 무릎이 완전히 꺾이며 철푸덕 소리와 함께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소리는 얼굴에 시커먼 구정물을 닦을 새도 없이 이 여사를 향해 짐승처럼 기어갔다. 그녀는 양손으로 이 여사의 실크 가운 밑단을 사력을 다해 붙잡고 오열했다. 그건 언니가 자발적으로 빌려준 거예요. 훔친 거 아니에요. 정말로 빌려준 거라고요. 저는 그저 어머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세울 만한 패물이 없어서. 이 여사가 발길질을 해 소리를 걷어찼다. 실크 가운이 소리에 젖은 소나귀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자발적, 이 여사가 싸늘한 코웃음을 치며 옆에 서랍장으로 걸어가더니 뭉텅이의 서류들을 꺼내어 소리의 무릎 앞에 사정없이 흩뿌렸다. 그것은 남자 측 집안에서 방금 발급받아온 소린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밤을 새워 흥신소를 돌려 캐낸 뒷조사 보고서였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을 뒤덮었다. 남의 구매 증명서에 그 여자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는데 그 여자가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당장 안 돌려주면 경찰 대동하고 위조방지 각인 확인하러 우리 집에 들이닥치겠다더라. 이 여사가 몸을 굽혀 젖어 축 늘어진 소리의 머리채를 잔인하게 휘어잡고 고개를 강제로 들게 했다. 근데 자발적. 어떤 미친년이 2억짜리 자기 목숨 줄을 너 같은 쓸모없는 패물한테 자발적으로 주겠니? 두피가 뜯겨나가는 고통에 소리가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분노로 핏발이 선 이 여사의 눈을 마주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장났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꾸며냈던 부잣집 딸 코스프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털어버리기 위해 설계했던 그 화려한 신분 상승의 꿈이 바로 이 순간 바스러져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다. 그날 오후, 안양시. 서현이 은하를 데리고 하교해 집으로 돌아와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직후였다. 갑자기 현관 밖에서 귀청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울렸다. 쾅쾅쾅, 쾅쾅쾅.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철문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소리였다. 문틀 전체가 진동할 정도였다. 윤서현. 당장 문 열어.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김 여사의 쇳소리 나는 비명이 철문을 뚫고 들어와 복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은하는 기겁하여 소파 구석으로 파고들어 곰 인형을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커다란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서현은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이던 가스레인지를 껐다. 키친타월을 뽑아 천천히 손에 물기를 닦아낸 뒤 현관으로 걸어가 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 문이 살짝 열리기가 무섭게 밖에서 맹렬한 힘이 밀고 들어왔다. 서현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김 여사는 극도로 흥분한 짐승처럼 거실로 난입했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고 진흙이 잔뜩 묻은 구두로 카페트를 마구 짓밟았다. 그 뒤를 이어 박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시뻘건 핏발이 서 있었으며 넥타이는 쥐어뜯은 듯 엉망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윤서현, 너 미쳤어. 김 여사가 들어오자마자 서현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다. 침방울이 서현의 얼굴에 튈 지경이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돈댁에는 왜 전화를 걸어? 너 죽고 싶어. 서현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이목구비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너 소리가 그 집에서 쫓겨난 거 알아? 짐가방 하나 달랑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고. 김 여사는 발작하듯 자신의 가슴을 마구 쳐대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내가 소리 인생을 아주 생매장하려는 거냐? 이 독사 같은 년아. 어쩜 속이 그렇게 시커매. 그녀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손을 번쩍 들어 서현의 뺨을 후려치려 했다. 그 손이 허공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태준이 성큼 앞으로 나서며 서현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악력은 엄청났다. 무쇠집게처럼 서현의 뼈를 으스러뜨릴 듯 꽉 쥐더니 거칠게 뒤로 잡아당겨 거실 벽으로 강하게 밀쳐버렸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서현의 등이 벽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왼쪽 가슴에 기나긴 흉터가 당겨지며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랐다. 너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태준이 서현의 얼굴 코앞까지 다가왔다. 지독한 담배 냄새가 섞인 거친 숨결이 그녀의 얼굴을 훅 치고 지나갔다. 우리 집안을 기어코 박살을 내야 속이 시원하겠어? 서현은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의 시뻘건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갑자기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뭘 어쩌고 싶냐고. 서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김 여사의 발악적인 비명 속에서도 소름 돋게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내 목걸이 돌려받고 싶을 뿐이야. 그건 내 물건이야. 내 여동생이 그걸 훔쳐서 남한테 줘버렸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뭘 어쩌고 싶냐고 물어? 무슨 미친 헛소리야. 김 여사가 옆에서 악을 썼다. 내가 빌려준 거잖아. 서현은 김 여사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태준만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내가 말했지. 그건 내 목숨이라고. 너희들이 내 목숨을 훔쳐다가 남 비위나 맞추는 데 썼다면 그 대가를 치를 각오도 했어야지. 태준의 턱관절이 부서질 듯 경련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이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묵묵히 참아내고 아파도 크게 앓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던 그 유순한 아내가 지금은 마치 바퀴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다. 가장의 알량한 자존심과 집안이 박살난 것에 대한 극도의 분노가 마침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 태준은 오른손을 불끈 쥐었다. 손등에 시퍼런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그의 팔이 뒤로 크게 당겨지더니 매서운 바람을 가르며 서현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서현은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아빠. 날카롭고 겁에 질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에서 터져나왔다. 은하가 어느새 소파에서 뛰어내려 맨발로 카페트 끝자락에 서 있었다. 아이는 손에 쥔 곰 인형이 바스러질 듯 꽉 껴안고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커다란 눈망울에는 눈물이 한가득 고인 채 주먹을 치켜든 낯선 괴물 같은 아빠를 경악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태준의 동작이 허공에서 화석처럼 굳어버렸다. 거실엔 숨막히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은하의 억눌린 흐느낌과 김 여사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함을 찢고 있었다. 태준의 주먹은 허공에 뜬 채로 꼬박 5초 동안 멈춰 있었다. 그는 극도로 공포에 질린 딸의 얼굴과 한치의 두려움도 없는 서현의 얼음장 같은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결국 그 폭력적인 주먹은 천천히 힘없이 허공을 갈랐다.
서현의 손목을 틀어쥐고 있던 손도 스르륵 풀렸다. 서현은 고개를 숙여 구겨진 셔츠깃을 단정하게 매만졌다. 그녀는 태준을 스쳐 지나가 은하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문은 등 뒤에 있어? 나갈 때 닫고 가. 서현은 은하를 품에 안고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 여사의 보복은 누구의 상상보다도 훨씬 정밀하고 치명적이었다. 소리를 집 밖으로 내쫓은 것은 아주 작은 전주곡에 불과했다. 맨손으로 시작해 수십 년간 거친 운전학원 바닥을 굴러먹은 백전노장 사업가답게 이 여사는 자신의 가문이 아무 이유 없이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더러운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틀 동안 대형 로펌의 인맥과 사설 흥신소를 총동원해 박씨 집안의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남김없이 파헤쳤다. 그 두꺼운 뒷조사 보고서가 이 여사의 책상 위에 놓였을 때 그녀는 경로하여 수백만 원짜리 도자기 찻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 내버렸다. 목걸이가 가짜라는 사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 결혼 전체가 맞선 자리에 나선 그 순간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리는 결혼 전 이미 2,600만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리볼빙 빚의 수렁에 빠져 있었다. 그 돈은 전부 명품 가방을 사들이고 최고급 에스테틱을 드나들며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라 취향이 고급스러운 아가씨라는 허위 이미지를 조작하는 데 탕진되었다. 이 여사를 더욱 피꺼소타게 만든 것은 박씨 집안의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김 여사가 의정부에 대출 없는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떠벌렸고 이 여사도 그 말을 믿고 이 정도면 계급 차이가 아주 심하진 않겠지라고 넘어갔던 것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그 아파트는 이미 3년 전에 제2금융권의 담보로 잡혀 있었고 대출액이 집값의 80%에 육박하는 깡통 주택이었다. 박씨 집안은 속이 텅텅 빈 썩은 호두 껍데기였다. 그리고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2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이 사기극을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미끼였다. 그것은 이 여사의 매서운 눈을 완벽하게 멀게 하여 소리가 당장 현찰은 없을지 몰라도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란 교수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아주 지독한 빈대들이었군. 이 여사가 로펌 파트너 변호사 앞에 보고서를 거칠게 던지며 빙점에 달한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소송 걸어. 사흘 뒤 수원 가정법원. 소리에게 법원에서 보낸 소장 부본이 날아들었다.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혼인 무효 확인 및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이 여사의 요구는 자비가 없었다. 결혼 과정에서 남자 측이 지출한 모든 예단비, 호텔 예식 비용, 초호화 신혼여행 경비를 전액 반환하고 사기 결혼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합쳐 총 1억 4천만 원을 토해내라는 것이었다. 소장을 받아든 그날 김 여사는 의정부 낡은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실려갔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태준의 회사 내에서도 그의 여동생이 사기 결혼을 하려고 자기 올케의 예물을 훔쳤다는 추악한 소문이 쫙 퍼졌다. 태준의 앙숙인 직장 동료가 교묘하게 말을 흘린 것이 분명했다. 태준은 회사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 태준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안양 집으로 기어들어왔다. 서현은 식탁에 앉아 작은 조명을 켜둔 채 노트북으로 학생들의 미술 실기 기말 평가표를 정리하고 있었다. 태준이 서류 가방을 현관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식탁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몸을 지탱한 채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서현을 노려보았다. 이제 속이 시원해. 알코올과 극도의 피로에 찌들어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였다. 우리 엄마는 응급실에 실려갔어. 소리는 1억 4천만 원짜리 소송 뒤집어쓰고 인생 완전히 박살났고 난 회사에서 인턴 새끼들조차 날 쓰레기 보듯 쳐다봐. 이제 만족해? 서현은 키보드 위에서 춤추던 손가락을 멈췄다. 평가표 창을 닫고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그건 당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말이야. 서현의 어조는 마치 물리학의 법칙을 설명하듯 지극히 평온했다. 내 물건을 도둑질하지만 않았어도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피해자 코스프레 집어치워 태준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식탁을 내리쳤다. 탁자 위에 물컵이 덜컹거렸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깟 목걸이 하나 빌려준 게 뭐 대수라고. 우리 집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 암 걸려 누워있을 때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다 바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숨이나 쉴 수 있었을 줄 알아? 서현은 이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자기가 이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있으며 자신이 베푼 자비 덕분에 그녀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 내년 눈에는 내가 우리 가족을 시궁창에 처박은 걸로 보이겠지에 태준이 몸을 똑바로 세우고 넥타이를 거칠게 뜯어내어 바닥에 팽개쳤다. 막가파식의 도끼가 눈에서 번뜩였다. 그럼 이혼해. 넌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이 집 내가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거야. 넌 단돈 10원도 못 가져가. 은하는 우리 엄마가 키울 테니까 넌 몸만 당장 굴러나가. 방 안은 10초 동안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밖에서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둔탁하게 울렸다. 서현은 울지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다. 태준이 은근히 기대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은하만은 뺏어가지 말아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요히 그를 쳐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에는 어떠한 온기도 없었으며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본 자의 처연함과 지독한 조롱만이 묻어 있었다. 몸만 굴러나가라. 서현이 그 단어를 입술 위로 굴리며 마우스 패드를 가볍게 터치했다. 그녀는 바탕화면에 있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열고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태준 쪽으로 밀어주었다. 자리에 앉아서 이 서류나 똑똑히 읽어보는 게 좋을 거야. 어제 내 변호사가 보내온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 재산 기여도 평가 보고서니까. 태준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다. 빽빽한 표지 위에는 수많은 숫자들과 은행 송금 내역 캡처본이 가득했다. 이 아파트, 당신이 결혼 전에 6천만 원 모아서 계약금 치른 건 맞아. 하지만 서현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화면의 첫 번째 줄을 가리켰다. 결혼 후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90만 원. 전부 내 급여 통장에서 자동 이체됐어. 여기 지난 5년간의 이체 증명서야. 태준의 술기운이 반쯤 달아났지만 그는 여전히 이를 갈았다. 그래서 뭐. 너도 이 집에 같이 살았잖아. 밑으로 내려 서현이 마우스 스크롤을 내렸다. 2019년 소리가 밴쿠버로 어학연수 가겠다고 난리쳤을 때 어머님 돈 없으셨지. 내가 내 적금 깨서 3천만 원 보증금으로 붙여줬어. 여기 송금증서 떡하니 있네. 예금주, 박소리. 2020년 어머님 의정부 그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사실 때 잔금 8천만 원 모자라서 당신이 나보고 처가에 손 벌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잖아. 친정엔 말 못하고 내가 결혼 전부터 붓고 있던 펀드랑 예금 싹 다 해지해서 메워드렸어. 이체 내역. 예금주, 김정숙. 서현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고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화면에 뜨는 글자 하나하나가 허공을 갈라 태준의 뺨을 올려붙이는 채찍 같았다. 그리고 아까 내가 뭐랬지?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나 먹여 살렸다고. 서현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그 시선만은 태준의 심장을 얼려버릴 듯 서늘했다. 그녀가 마지막 사진 파일을 클릭했다. 그것은 4천만 원짜리 의료비 대출 완납 증명서였다. 내 항암 치료비, 수술비, 비급여 표적 항암제 비용. 건강보험 처리된 것 빼고 남은 4천만 원. 전부 내가 내 이름으로 은행 가서 의료비 대출 받았어. 매달 150만 원씩 꼬박 3년 동안 내 월급으로 내가 갚았어. 그 3년 동안 당신 월급은 어디로 갔을까? 당신 결혼 전에 뽑은 그 혼다 어코드 자동차 할부금 갚는데 다 들어갔지? 서현이 노트북을 덮었다. 부드러운 동작이었지만 경쾌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합계, 결혼 이후 내가 일방적으로 이 가정에 퍼부은 자금, 내가 떠안은 빚까지 몽땅 합쳐서 총 4억 7천만 원이야. 모든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출 완납 증명서, 이미 변호사 통해서 공증 다 끝났어. 태준은 까맣게 꺼진 노트북 화면만 넋이 나간 듯 쳐다보았다.
그의 목젖이 위아래로 심하게 움직였지만 입에서는 단 한마디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알코올은 뼛속까지 증발해버렸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다. 내가 방금 뭐랬지? 몸만 나가라고? 은하는 내가 데려가겠다고? 서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은 남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박태준. 이 아파트 지금 시세가 6억도 안 돼. 거기다 아직 갚아야 할 남은 대출금 빼면 얼마 남지도 않아. 그리고 너희 집안 지금 그 산더미 같은 빚까지 계산하면 진짜 몸만 쫓겨나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리고 은하? 자기 여동생이 남의 귀중품을 도둑질하는 걸 두 눈 뜨고 방조하고 사기 결혼까지 친 범죄자 집안에 어느 미친 판사가 양육권을 넘겨주겠어? 태주는 뻐끔뻐끔 입을 벌렸다. 반박하고 싶었다. 이 미친 회계 장부의 억지스러움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부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현이 뱉어낸 모든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팩트라는 사실을. 자신이 얌전한 양 한 마리를 우리에 가두고 사육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양은 지난 5년 동안 피눈물을 삼키며 집의 기둥과 주춧돌을 모조리 자기 손아귀에 틀어쥐고 있었던 것이다. 서현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천천히 마셨다. 내일 짐 싸서 나갈 거야? 법원에서 보내는 소장은 곧 받게 될 테니.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 이혼 소송은 꼬박 4개월 동안 지루하게 이어졌다. 시궁창에서 구르는 듯 엉망진창이었던 박씨 집안의 행태와 달리 서현 측의 소송 진행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눈물을 짜내며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았고 조정실에서 김 여사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지도 않았다. 그저 변호사 옆에 고요히 앉아 산더미 같은 통장 거래 내역서, 안양경찰서의 사건 접수증, 목걸이 불법 영득에 대한 고소장 접수증, 그리고 소리의 결혼식 당일 목걸이를 착용하고 찍힌 고화질 사진들이 판사석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판결문이 떨어지던 날, 서울에는 올해의 첫눈이 조용히 내렸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박태준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사유는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의 중대한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조하였으며 혼인 기간 중 배우자를 상대로 심각한 경제적 착취와 정신적 학대를 자행하였다는 것이었다. 은하의 친권과 양육권은 한치의 의심 없이 서현에게 넘어갔다. 재산 분할 결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70%는 서현의 몫으로 인정되었다. 여기에는 안양시 아파트의 처분권과 그에 따른 현금 정산금이 포함되었다. 또한 태주는 서현에게 4,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주택담보대출금은 전액 태준 혼자서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하는 족쇄가 되었다.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고 법원 정문을 나서던 서현은 택배 기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30분 뒤 그녀는 학교 근처의 한 카페에서 퀵서비스로 배달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진한 남색의 벨벳 보석 케이스가 들어있었다. 서현이 잠금 장치를 눌렀다. 케이스가 열렸다. 2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여전히 눈부신 광채를 내뿜으며 고요히 누워있었다. 메인 다이아몬드 바로 옆에는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메모지 한 장이 꽂혀 있었다. 만년필로 힘있게 꾹꾹 눌러 쓴 두 줄의 글귀가 보였다. 윤 선생님. 목걸이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동안 무례가 많았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이은숙 드리. 서현은 그 메모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손끝으로 목걸이의 차가운 금속 체인을 살짝 매만졌다. 이 여사는 어찌됐든 마지막 체면을 아는 사람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종이었지만 진실을 파악하고 서현이 넘겨준 증거물로 박소리를 사기꾼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후 이 작물을 구차하게 탐내지는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박씨 집안과는 털끝만큼의 엮임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같은 시각 의정부시 김 여사 명의의 낡은 아파트 1층 현관에는 수십 명의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다.
아파트 현관문에는 눈을 찌를 듯 붉은색 빨간 딱지 2장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법원 집행관들이 방금 압류 집행을 마치고 떠난 참이었다. 제2금융권 담보대출이 장기 연체된 데다 이 여사가 제기한 1억 4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기 혼인 손해배상금, 이 돈을 물어내지 못하면 소리는 형사 고발되어 감옥에 갈 처지였다. 을 갚아주기 위해 김 여사는 돈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팔아치워야 했다. 결국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이 집마저 법원 경매로 강제 처분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백발이 성성한 김 여사는 아파트 동 입구의 차가운 시멘트 계단에 주저앉아 미친 사람처럼 허벅지를 퍽퍽 내리치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어떻게 키운 새끼인데. 내가 그의 새끼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그 독사 같은 년이 우리 식구를 다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어. 어쩜 인간이 저렇게 모질고 지독할 수가 있어. 계단식 복도를 타고 부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헝클어진 흰머리를 마구 날렸다. 주변을 에워싼 10여 명의 구경꾼들 중 그 누구 하나 나서서 그녀를 부축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며칠 전 강남의 대형 학원장 사돈, 사기 결혼한 며느리 상대로 억대 소송 승소라는 자극적인 사회면 뉴스를 취재하기 위해 방송국 기자들이 이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다. 이 단지에서만 10년 넘게 일해온 경비원 할아버지가 카메라 앞에서 입술을 삐죽이며 이렇게 인터뷰했었다. 아유, 저 할망구 우는 소리 다 헛소리요. 키워주긴 뭘 키워줘. 그 며느리라는 사람이 5년 전에 유방암 걸려서 중내산에 수술받고 항암할 때 저 할망구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고 놀았지 병원 문턱 한 번 안 넘어간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병 다 낫고 지 돈지가 찾아간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요? 경비원 할아버지의 그 사이다 발언은 이미 동네 아줌마들 사이로 쫙 퍼진 뒤였다. 지금 바닥에 나뒹굴며 발악하는 김 여사를 내려다보는 이웃들의 눈빛에는 오직 싸늘한 경멸과 냉소만이 가득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지나 다시 반년이 흘렀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높고 푸르렀다. 한강공원 잔디밭에는 커다란 플라타너스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황금빛 양탄자처럼 깔려 있었다. 서현은 한강변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포근한 베이지색 카디건 사이로 부드러운 가을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분홍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5살 은하는 저만치 앞쪽 잔디밭에서 바람에 굴러가는 낙엽을 쫓으며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리고 있었다. 서현은 무릎 위에 놓인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서 진한 남색의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침실 구석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상자를 열지 않았다.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당당히 앉아 잠금 장치를 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영롱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다. 그녀는 두 손을 목 뒤로 돌려 잠금 장치를 채웠다. 이 목걸이를 사고 난 이후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목에 이것을 걸어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완벽하게 커팅된 페어 컷메인 다이아몬드가 가을의 햇살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압도적인 광채를 뿜어냈다. 서현의 하얀 쇄골 위로 작고 영롱한 무지개가 피어올랐다. 징징. 트렌치코트 주머니에 들어있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서현은 폰을 꺼내 들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사회 뉴스 섹션의 알림이 떴다. 전 운전학원 원장, 전 며느리 상대 사기 혼인 소송 최종 승소. 피고 박모 씨, 1억 4천만 원의 거액 배상 및 신용불량자 위기. 서현은 굵은 고딕체로 박힌 그 뉴스 제목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복수에 성공했다는 광기 어린 희열도 덧없는 회한이나 탄식도 없었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오른쪽으로 밀어 알림창을 꺼버렸다. 그러고는 폰을 뒤집어 벤치 나무 판자 위에 올려두었다. 엄마. 은하가 두 손에 가장 새빨갛게 물든 단풍잎 2장을 소중히 쥐고 헐떡이며 벤치로 달려왔다. 아이가 서현의 품으로 폭 파고들며 엄마에게 보물을 바치듯 단풍잎을 내밀려던 순간 서현의 목에서 반짝이는 강렬한 빛이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작은 여자아이는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이의 커다란 두 눈이 반짝거리는 돌멩이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우와. 은하는 참지 못하고 작은 손을 뻗었지만 함부로 만지지는 못하고 허공에 손가락을 맴돌며 가리켰다. 엄마, 이거 진짜 예쁘다. 꼭 별님 같아. 서현은 고개를 숙여 딸의 티 없이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은하의 이마에 흘러내린 잔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고 몸을 숙여 아이의 따뜻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응, 정말 예쁘지? 서현은 쇄골 위의 목걸이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한없이 다정하고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을바람이 한강 수면을 스치고 지나가며 잘게 부서지는 물비늘을 만들어냈다. 서현은 멀리 흘러가는 강물을 고요히 응시했다. 이건 외할머니가 엄마를 지켜주던 반짝이는 돌멩이야. 앞으로는 이 돌멩이가 우리 은하도 지켜줄 거야. 엔드.